어젯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으로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저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났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이 숫자가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니, 정확히 3년 2개월 15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5억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남양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잠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던 제가, 연봉 1억 2천을 받던 임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게 시작된 건 그 겨울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였죠. 평소보다 술이 많이 돌았던 그날 밤, 후배 김대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장님, 요즘도 적금만 넣고 계세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젊은 놈도 주식으로 벌써 3천만 원 벌었는데 부장님 같으신 분이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때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3천만 원이요? 제가 한 달에 받는 세전 월급이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 친구가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진짜예요, 부장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 제 계좌 봐보세요. 김 대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 화면에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45%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45%. 은행 적금 이자가 고작 연 2% 남짓한데 이 친구는 몇 달 만에 45%를 벌었다고요?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잠든 옆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주식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직장인 투자 성공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수익 내는 비법.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 분이 출연한 영상이었어요. 50대 중반의 회사원인데 퇴직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2년 만에 자산을 3배로 늘렸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월급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게 바보 같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로 저는 바보였을까요?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고 이자 몇 푼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제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부하 직원들과 미팅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그 숫자들이 돌고 있었어요. 45%, 3천만 원, 자산 3배. 점심시간에 김 대리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김 대리, 어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나? 어떤 주식을 샀길래 그렇게 많이 벌었지? 김 대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부장님,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뜨는 기술주들 몇 개 사서 묵혀놨을 뿐이에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이요. 근데 부장님, 진짜 시작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보는 중이야.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부장님과 비슷한 나이신데 작년에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반대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투자 이야기만 해요. 한 달에 적금 넣는 것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웬 주식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적금도 넣고 있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준비되어 있고. 그건 그렇지만 여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모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야.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방어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잃을 수도 있고. 여보, 나도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어. 경제 공부도 했고, 숫자도 볼 줄 알아. 무작정 하자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신중하게 해보자는 거야.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씩만 해봐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저의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증권회사 리포트도 찾아봤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대기업 주식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10주, LG화학 5주, SK하이닉스 3주. 이런 식으로 2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몇만 원씩 손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갑자기 제 계좌에 초록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5만 원 수익, 10만 원 수익, 15만 원 수익. 아, 그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번 월급이 1,000만 원 남짓인데 손가락 몇 번 눌러서 일주일 만에 15만 원을 벌었다는 게 신기하고 짜릿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봐봐. 일주일 만에 15만 원 벌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여보, 다행이긴 한데 너무 흥미진진해하지는 마세요.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상을 본 기분이었어요. 15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한 번 외식하고도 남는 돈이었거든요. 그런 돈을 일주일 만에 벌었다니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으로 15만 원을 벌었으니 2천만 원으로 투자하면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월급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적금을 일부 해지하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도 투입했어요. 총 2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제 계산대로 되었어요. 2주 만에 18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월급의 약 18%를 2주 만에 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로 가면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투자 이야기만 했어요. 부장님,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수적이셨는데. 후배들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는 언젠가는 다시 전세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착실하게 해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시간이에요. 투자에 빠져있던 그 2년 동안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죠.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어요. 작은아이가 상을 타고 왔을 때도 축하해주기보다는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돈을 잃은 건 다시 벌면 되지만 그때 놓친 가족과의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요즘 저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어떤 일인데? 예전에는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말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들어줘요. 그런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많은 대화를 나눠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여보, 우리 내년에는 아이들하고 여행 한번 가자.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그래요.
돈 모아서 꼭 가요. 그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요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중년에 접어든 분들께 말이에요. 첫째,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저처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둘째,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예요. 셋째,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넷째,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가족들이 걱정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어요. 다섯째,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모든 실수의 근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실패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조언보다 실패한 사람의 경고가 때로는 더 값진 법이에요. 저는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요. 저처럼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투자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욕심을 부리면 독이 됩니다. 지금 제가 꿈꾸는 미래는 아주 소박해요. 5년 후쯤에는 조그만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정도는 마련해 두고 싶고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저를 보고 너무 소극적이다, 꿈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소박한 꿈이 가장 소중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오늘도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 주말에 함께 산책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그걸 한번 놓쳤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여전히 투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뭐가 좋다더라. 이번에는 확실하다더라.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조심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뿌듯해요.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치킨집에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6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자네 덕분에 큰 실수할 뻔했어.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하자고 꼬드겼는데 자네 이야기 듣고 마음 바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저처럼 투자에 빠져서 가족을 걱정시키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출받아서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멈추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멈추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돈을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3년 전 그 겨울밤 김대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현혹되더라도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첫 번째 손실이 났을 때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대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치킨집에서 일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니까요. 예전에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떳떳해요. 손님들이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 그리고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책 읽기예요. 예전에는 주식 관련 책만 읽었는데 이제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니까 돈도 안 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각자 책을 고르는 시간도 즐거워요. 아빠, 이 책 재밌어요. 아빠도 읽어보세요. 아이가 추천해준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돈 안 드는 최고의 취미예요.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헬스장은 비싸니까 동네 공원에서 맨몸 운동을 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주식 시세 확인하고 뉴스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정말 후련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에게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휴대폰부터 켜서 시세를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화목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은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작년에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장학금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아이의 말을 들으니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 인사를 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예전에는 더 많이 벌지 못한다고, 더 큰 집에 살지 못한다고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해요.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큰 꿈은 꾸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제발 저처럼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도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전에 억대 연봉을 받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고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쟤쯤 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30년 넘게 회사 일만 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투자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내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주식에만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딴 생각하고 주말에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여보, 지금이 기회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더 많이 벌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사실 그때의 저는 이미 투자의 마법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던 중 더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출이었죠. 김 대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장님, 혹시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금리가 연 3% 정도인데 우리가 벌고 있는 수익률이 월 10%잖아요. 이거 완전 공짜 돈이에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 후 제 계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씩 벌고 있었거든요. 월 15%의 수익률이었죠. 그런데 만약 1억을 투자한다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연봉을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신용대출 금리가 연 3%라면 월 0.25%네. 내가 월 15%를 벌고 있는데 0.25%를 내는 게 뭐가 문제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과 신용도로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만 보였죠. 그렇게 총 1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 한 달은 제 예상대로 되었어요. 1,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빠, 내 계산이 맞았지? 그날 밤 아내에게 계좌를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여보, 이거 대출 받은 돈으로 한 거죠? 혹시 잃으면 어떡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이미 몇 달째 수익 내고 있잖아. 이제는 패턴도 어느 정도 보이고 감각도 생겼어. 절대 잃지 않아. 하지만 아내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지금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에는 올랐으니까요. 마이너스 5%. 이 정도는 흔한 일이야. 마이너스 10%. 곧 반등할 거야. 마이너스 15%. 지금이 더 사기 좋은 기회야. 그래서 저는 더 샀습니다. 이른바 물타기를 한 거죠. 마이너스가 날수록 더 많이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제 기대와 달리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20%, 25%, 30%.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깨서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아침에는 유럽 시장 뉴스를 찾아봤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국내 증시 전망을 검색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딴 생각만 났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부하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분명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확인하면 또 떨어져 있었어요. 마이너스 35%, 40%, 45%. 그때쯤 되니까 더 이상 물타기도 할 수 없었어요. 추가로 투입할 돈이 없었거든요. 신용대출로 받은 8천만 원은 이미 다 투입했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도 모두 써버렸어요. 어느 날 밤 계좌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숫자를 봤어요. 마이너스 50%.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이자 낼 돈도 빠듯했거든요. 그때부터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어떡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망해요. 아내는 매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저를 믿고 의지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원망과 실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조금만 기다려봐.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야. 언제요? 언제 살아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아프세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 저는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지만 마음의 병과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임원급도 예외가 없을 것 같다더라. 동료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였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때의 제 상황에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내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식 손실은 어떻게 메꿀까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신용대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해.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 담보로요? 여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해. 그래서 집까지 걸겠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내는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화낸 적은 없었어요. 여보, 들어봐.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설령 주식에서 또 손실이 나더라도 집은 안전해.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집까지 잃으면 우리는 정말 거리로 나앉는 거예요. 결국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아내는 울면서 동의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중 8천만 원은 기존 신용대출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다시 투자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자. 나름대로 공부도 더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찾아봤어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그리고 처음 몇 주간은 정말로 잘 됐어요.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수익이 났어요. 역시 이번에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2020년 3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마이너스 10%, 다음날 마이너스 8%,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 일주일 만에 제 계좌는 또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집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내와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빠,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추가 담보도 없고 상환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니, 회의라고 할 것도 없었죠. 저는 그냥 사실을 통보했을 뿐이었어요. 집을 팔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아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큰아이는 진짜요? 라고 물었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아이만이 그럼 우리 어디 살아? 라고 순진하게 물었죠.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막혀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말했죠. 부동산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어요. 급매로 내놨기 때문에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싸게 나갔죠. 4억 5천만 원에 팔린 집에서 은행 대출 3억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억 5천만 원뿐이었어요. 그런데 주식 손실까지 합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였어요. 신용대출은 이미 갚았지만 주식에서 잃은 돈까지 계산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였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큰아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라고 물었고, 작은아이는 내 방은 없어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한심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이라니. 새로 이사간 곳은 30평에서 15평으로 반토막 난 아파트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집이었죠. 전세로 살던 집에서 월세로 바뀐 것만으로도 매달 80만 원씩 추가 지출이 생긴 거예요. 그 작은 집에 가족 4명이 들어가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은 한 방을 써야 했고 거실도 없다시피 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책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씩 돌아가며 써야 했죠. 아내는 이사 온 첫날 밤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지만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며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식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고 월세 80만 원은 매달 나가야 했어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컨디션이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했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어느 날 부장회의에서 중요한 보고서의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상무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부장,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피곤해서요.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일에 영향을 줘서야 되겠나? 좀 정신 차리게. 그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직장에서의 신뢰까지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인사팀장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직금은 3억 원 정도였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죠. 그 돈으로 주식 손실을 정리하고 당분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고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좀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나이가 문제라는 뜻이었죠. 6개월, 1년. 시간이 흘러도 취업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퇴직금은 생활비와 월세로 조금씩 줄어들었죠.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면서 하루 6만 원씩 벌었죠. 예전에는 전업주부로 여유롭게 지냈던 아내가 이제는 매일 서서 일해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날 밤 아내에게 사과했을 때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자주 집에 데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데려오지 않아요.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어디 있냐고 물어봐. 뭐라고 말해야 해? 큰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이들까지 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아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아이가 요즘 학급비를 못 내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학급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아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바닥이에요. 아이 학급비도 못 내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절망감을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 3년 전만 해도 연봉 1억을 받던 사람이 아이 학급비 10만 원도 못 내는 신세가 되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동네를 걸었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까지 갔죠.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1,500원짜리 맥주였는데도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수십만 원짜리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선한 의도였어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욕심이 앞서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 실수는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자기 돈으로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서 위험이 몇 배로 커진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손절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마이너스 10%일 때 정리했으면 상처가 크지 않았을 텐데, 계속 버티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은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저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잃게 만든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욕심이었어요. 처음에 월 10에서 15% 수익이 났을 때 만족했어야 했는데 계속 더 큰 수익을 꿈꾸면서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아? 아, 죄송합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지금이 내리막이면 언젠가는 오르막이 올 거야. 그 할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지금이 바닥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 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일단 주식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손실을 확정하는 게 아팠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배 상하차 일도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기도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여보, 고생한다. 몸 조심해. 어느 날 아침 일하러 나가는 저에게 아내가 건넨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큰아이는 알바를 시작해서 용돈을 스스로 벌기 시작했고, 작은아이도 학원을 줄이겠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걱정하지 마. 작은아이가 저에게 건넨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지금은 작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 나이를 보고 처음에는 걱정하셨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예요. 예전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번 돈이라 떳떳해요. 월세 8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전세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예요. 가끔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저를 안쓰럽게 바라봐요. 그럴 때마다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도 견딜 수 있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돈 안 드는 취미예요. 예전에는 비싼 골프나 등산용품에 돈을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해요. 돈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헤쳐나가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끔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이건 100% 오른다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손님들 중에도 투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요즘 코인이 대박이다.
이번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잃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치킨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투자 조언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후배가 치킨집에 왔는데 저를 알아본 거예요. 부장님? 부장님 맞으시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전 부하 직원이 저를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 김 대리. 잘 지냈어?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김 대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그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제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김 대리, 너는 투자 어떻게 됐어? 예전에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 아, 그건. 사실 저도 많이 잃었어요. 부장님 따라하다가 큰 코 다쳤죠.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김 대리도 결국 손실을 봤다니. 그래도 부장님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는 없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 대리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예전 회사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났는데 나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죠. 여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연봉 1억을 벌어도 이런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월 250만 원을 벌면서도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생활하려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돈만 쫓다가 가족도, 건강도, 평온한 마음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웃고, 주말에 같이 산책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잃어본 후에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요즘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과신했어요. 주식 투자라는 건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몇 개월 수익을 보고 나서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둘째, 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모든 걸 주식에만 올인했어요. 셋째, 감정에 휘둘렸어요. 수익이 날 때는 흥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손실이 날 때는 무서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넷째,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말렸는데도 저는 제 고집만 부렸어요. 다섯째, 빚을 내서 투자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욕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심. 그런 욕심들이 제 눈을 가렸던 것 같아요. 요즘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배달 기사님들, 손님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어떤 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특별히 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또 어떤 분은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래도 매일 웃으면서 사시더라고요. 인생이 뭐 있어?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정말 그래요.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예전에는 오늘은 얼마나 벌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평온해요. 매일매일 주식 시세에 일희일비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투자에만 몰두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어제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1,000원짜리 라면 4개로 저녁을 때웠는데, 그게 예전에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빠, 이 라면 정말 맛있다.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저는, 아,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제가 그걸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저는 큰 꿈은 꾸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제 목표예요.